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참 설레는 주간이죠. 예, 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설레는. 야, 이 정도 위트면 이주호 기자 한 2시간 준비한 애드립인가요? 저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위트입니다. 아, 엄청난 자, 깔깔깔 유머였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먼저 한번 주세요. 어제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됐던 게 하나 있었는데 1월에 딱 한 대밖에 안 팔린 테슬라라는 뉴스 자체가 그 뉴스가 됐었죠. 네. 심지어 1월 한 달 동안 롤스로이스가 9대 팔리고 그리고 람보르기니가 7대 팔렸는데 테슬라는 고작 한 대밖에 안 팔렸냐.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아무래도 그 국가의 전기차 보조금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구매를 계획을 좀 미뤘던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1월 달에는 네. 전기차 안 팔립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이번 기준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올해도 가격이 8,500만 원 미만인 전기차를 구매하면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올해 전기차의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6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는 약 30만 원 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650만 원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7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준이 5,500만 원을 내려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전체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면 이제 테슬라 모델 Y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그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5,700만 원이다 보니까 5,699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을 했었잖아요. CATL 배터리를 탑재한 그 모델 Y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5,5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니까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조금 기준에 맞춰서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을 5,500만 원 밑으로 200만 원 가량 내려줄지 아니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은 다소 좀 깎인 보조금을 이용해서 테슬라 모델 Y를 사야 될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5,499만 원 해주겠죠. 바꾸겠죠. 예. 이게 보통 보급형 모델은 특히 이제 보조금에 딱 맞춰서 가격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 650만 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의 뭉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컨대 이제 성능 보조금, 배터리 안전 보조금, 여기에다가 뭐 배터리 효율 뭐 이런 것들을 곱한 보조금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만드는 게 국고 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게 배터리 안전 보조금입니다. 20만 원이라서 크진 않은데 이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국제 표준 운행 기록인 자기 진단 장치 OBD를 단 차량에 한해서 주는데 테슬라에는 또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20만 원 보조금도 아마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표되고 나서 사실 자동차 업계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자동차 보조금,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산업적 측면에서 전기차를 보급시키려는 취지도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려는 취지도 분명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편안에서 또 중점이 됐던 거는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다 주고 에너지 밀도가 낮고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건 보조금 좀 깎고 이런 식의 또 개편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인산철 타겟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그 자동차들은 보조금을 좀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대략적인 구도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그 인산철 배터리를 다 탑재하고 있는 차종이 뭐 한두 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선 그렇게 큰 별다른 반응이 없긴 한데 예컨대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있잖아요. 쌍용. 옛날 쌍용. 옛날 쌍용. 거기는 아무래도 그 BYD의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쌍용차는 그 비싼 차가 아니어가지고 KG 모빌리티는 보조금 영향이 꽤 클 텐데 그렇죠. 고민이 좀 되겠네요. 많은 고민이 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실 고급차 타시는 분들은 NCM 배터리 많이 탑재가 다 되어 있겠지만
그 화물 트럭의 전기차 트럭 있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거기에다 NCM 배터리 못 넣거든요. 대부분 LFP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제 보조금을 좀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정책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바람직하긴 한데 친환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또 저가 전기차를 이용하게 되는 좀 그 자영업자분들이 좀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한 추가적인 정책이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머리 많이 썼네요. 네, 요즘에 그렇죠. 워낙 그 자국 우선주의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또 근데 여기에서 좀 아쉬운 사람은 자동차 회사도 있지만 또 소비자들도 좀 아쉬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좀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전에 이조 기자 얘기한 대로 이게 만약에 그 서민층에서 전기차 보조를 그러니까 전기차를 좀 구매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별도의 뭐 조치가 그렇죠.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려 19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하는 건데 인원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의대 정원 확대하려고 그랬다가 그때가 한 400명 정도, 연 400명 정도로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네. 무려 2,000명을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0,000명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그 전공의들의 거의 한 80%가 파업에 동참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부에서도 정책을 좀 뒤로 물러났었는데 네. 이번에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뭐 여기에 대한 이유로는 뭐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처럼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붕괴 현상이 좀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지금 전공의 1에서 4년차 의료 현황을 보면은 지난 10년간 필수과 전공의가 24%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90%가 소아청소년과와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감소분인데요. 네. 무려 2014년 대비해서 63.8%나 감소를 했습니다. 반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지역 의료 관련한 필수 의료 붕괴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연봉 아무리 많이 줘도 지역 가서는 안 한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남의 얘기가 아닌 게 그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의료 공백으로 사망한 수가 네. 그 10만 명당 강원도에서는 49.6명, 서울에서는 38.6명. 그러니까 강원도가 인구 10만 명당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은 서울은 3.47명, OECD 평균이 3.7명이니까 약간 부족한 수준인데 뭐 경북 같은 경우는 1.39명으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한 90% 가까이 찬성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대학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88.2%나 됩니다. 이 중에 서울의 빅5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삼성,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의 참여율은 무려 86.5%입니다. 근데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얘기를 했던 게 네.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에는 이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의사면허 박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강경한데요. 네, 정권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이번에는 진짜 잡아들 수도 있다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의대 정원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꼭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이 답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챙겨봐야 되는 거는 의대 정원이 가장 그 눈에 띄는 공약 네. 눈에 띄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지역에서 계시거나 아니면 필수 의료를 하는 게 결국엔 경제적인 이유로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라는 것들도 다 공공연한 그럼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의 수가를 어떻게 개선하게 될지 그리고 뭐 성형외과라든지 안과 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이게 또 돈벌이가 좀 된다는 그렇죠. 거라 그러면 네. 그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것인지 이런 디테일까지 잘 챙겨야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게 의대 정원 자체를 늘리는 거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실제로 이제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정책은 눈에 보이니까 네. 먼저 발표를 할지 몰라도 디테일하게 좀 챙겨보는 숙가 문제까지 같이 챙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보조금 대상을 6에서 8주 내로 앞으로 발표하겠다라는 인터뷰가 이 외신들을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주라고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부터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돈 다 갖다 보내놨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미 뭐 공사하고 있고 예. 한데 아직 안 주고 있는 거죠. 사실 IRA 법안의 배터리 보조금은 우리가 올 한 해,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AMPC가 와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뭐 수천억씩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 반도체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인텔에서 26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 오하이오 반도체 공장 건설 일정을 우리가 미루겠다라고 그쵸. 했었는데 예.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반도체 보조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조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공사 일정마저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이 반도체 보조금은 이 지급 대상이 빨리 공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법은 이제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 설비 투자를 또 하게 될 경우에 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그리고 연구 개발 지원금 137억 달러 이렇게 합쳐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총 5년 동안 75조 5천억 원을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안 그러면 이게 뭐 물론 그럴 기업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막 증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증자까지 필요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투자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조금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미국이 아예 안 준 건 아니고요. 딱 두 개의 기업을 줬습니다.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 그리고 자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 두 기업을 선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 밑장 빼기도 아니고. 아니, 처음 얘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막상 들어가니까 네. 그때 가서 조건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바꾸는 건 아니고 이제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왜 영국 방산업체를 먼저 줬을까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인텔의 경우에는 또 미국 국방부와 직접 협력해서 군사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첨단 반도체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 안보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또 국방부와 또 긴밀한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미국 국방부라고 삼성전자 반도체 안 쓰나.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지금 과연 몇 군데 누구를 줄지 뭐 손에 꼽히는 건 인텔, TSMC, 삼성전자 뭐 이 정도 꼽히고 있으니까 예. 빨리 좀 발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근데 사실 미국도 정치적인 고려를 할 거예요. 정치 네. 일정 맞춰가지고 딱 좀 이렇게 이벤트 좋을 때 그때 맞춰서 할 건데 그래도 그 반도체 공장 짓고 있는 데가 대부분 공화당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좀 레버리지를 삼을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 그건 그거고 네. 주기로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M&A 공시 강화로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 근데 뭐 제 의견은 이게 공시만으로 되겠느냐라는 걸로 헤드라인을 뽑아봤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금이 어느 때보다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금융위가 M&A 관련한 정책을 내놨는데 M&A도 이게 소액주주들 털어먹는 되게 주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내용이 나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M&A를 할 때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나 이유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을 공시하도록 한 거고 합병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견도 공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배주주의 편향된 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 주주가 이를 알기가 어려웠다. 근데 알기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는 사실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네. 알긴 아는데 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배경이나 선정 이유, 합병 시점 결정 이유들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사가 있다면 거기에 이사와 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비계열사 간 합병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제 개선도 이루어진다는데요. 이게 뭐 비계열사라는 거는 이제 남남이죠. 네. 남남이서 합병을 할 때 여기에서 그 합병 가액을 산정할 때 꼭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 얘기는 네. 그 M&A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근데 네. 둘이 협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책은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지는 몰라도 네. 소액주주 관련한 정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그 한국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합병 가액을 산정할 때 그럼 그 시세 기준으로 할 거냐, 네. 아니면 자기 자본 기준으로 할 거냐, 요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거 뭐 사실 시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살 때 이게 다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대주주 것만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병 가액에서 빠지는 것만큼은 프리미엄으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본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건 소액주주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얘기고 소액주주들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은 그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나가는 그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얘기가 뭐 있었냐면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대주주 이주의 의사결정 등으로 일반 주주 피해가 우려가 되는 만큼 현행을 유지하겠다. 아 이게 이거 아니죠. 뭡니까?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합병 가액으로 그 합병 가액을 네. 자기 자본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순자산 기준으로 할 거냐, 시가 기준으로 할 거냐 할 때 네. 대주주가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시가 기준으로 다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시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을 뭐 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좀 누른다거나 오랜 기간. 아니면 올린다거나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순자산 기준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맘대로 하게 되면 일반 주주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현행을 유지하겠다. 이게 아니고 네. 그 소액주주들이 피해 보지 않을도록 그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공시만 하는 거 가지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공시만 가지고 보면 눈치를 보는 기업들은 합니다. 근데 진짜 악질적인 기업들은 주주가 진짜 신경 안 쓰는 기업들은 그냥 해요. 네. 공시를 네.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그 상법 개정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의사 충실 의무는 뺐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하라 그러는데 다른 상법 개정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정책도 쓴다고 했는데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또 빠졌어요. 네. 그리고 M&A 관련한 얘기도 하면서도 정작 그 중요한 정책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그런 거는 좀 더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아직 뉴스로 전해드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뭐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지금 정책 나온 얘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리고 뭐 외국인 관련한 제도들, 일반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서 물적 분할, 내부자 거래, 자사주, 뭐 전환사 배당 절차 간소화, 뭐 이런 개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거 다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얘기 왜? 이게 네. 아무리 좀 곱게 봐도 네. 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까칠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네. 요새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증시에서 정책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정부가 한 번 더 얘기한 게 아닌가. 이게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하겠다. 얘기를 모아서 좀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한 정도의 뉴스다라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하는 건 좋다니까요. 네, 하는 건 좋은데. 저도 거기 반대하는 거예요. 네. 왜 그 다 가서 거의 근처까지 가서 왜 그 그래서 선을 안 넘는지. 한 발 뒤로 물러서는지. 예.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 실적 발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조선 기업들의 실적이 큰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결국 연간 실적이 모두 총 정리가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연간 실적이 정리가 됐는데 3년 만에 적자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올해 수주 목표는 전년 대비 9% 낮아졌다라는 게 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 현대의 중간 조전 지주사죠. 그 HD 한국조선해양이 3년 만에 적자에서 탈출했고요. 일단 그 화면 함께 보시면 매출액은 21조 2,962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초록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8.9, 마이너스 2.1 이러다 드디어 작년 한 해 1.3%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흑자를 기록한 건 2020년 이후 3년 만인데요. 사업 부문별로 보더라도 선박이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21% 증가했고 해양 플랜트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작년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뭐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좀 줄어든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진 기계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엔진 기계 부분 성과가 좋아서 전년 대비 57%, 62%씩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전망에 대해서도 선가 상승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올해부터 실적 개선 폭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 목표치가 이제 9% 정도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글로벌 주요 기관들도 이번 연도 신조선 발주량이 약 30% 정도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수주 목표 물량을 좀 줄인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LNG선과 컨테이너선은 발주량이 감소할 것 같지만 이건 워낙 기존에 수주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네. 대신 탱커선, 암모니아 운반선, 뭐 가스선 이런 쪽의 발주가 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게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LNG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크가 있으면 이게 직사각형으로 도크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긴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LNG선이 워낙 길어서 그 긴 부분에 LNG선을 놓고 그쵸. 공사를 하거든요. 대신 그러면 이 짧은 부분 뭘로 채울 건데 이 짧은 부분에 뭐 예를 들어 탱커선이라든지 다소 이제 선박의 길이가 좀 짧은 배 이런 것들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탱커선이나 뭐 가스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에는 수주가 꽤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게 고부가 가치선이 아니니까 뭐 좀 수익률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쓰던 도크들까지 다 이게 뭐 그러니까 건조 계약에 따라서 막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수익성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모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일자 나오면 네. 테트리스 할 때. 아 그렇죠. 그러면 직사각형에 채워야 되는데 LNG만 2대 이거 붙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네, 이게 조금 조선사마다 좀 상황은 좀 다른 게 그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야드가 좀 적어요 도크가.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안 받을 거 안 받는다 그러는 거고 현대중공업 계열의 한국조선해양 계열들은 워낙 도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테트리스를 잘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테트리스 좋네요. 테트리스. 예, 그 설을 맞아서 뭐 얼마나 걸리나 하루 평균 570만 명 이동하고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5일간 2,800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날은 설 당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요 도시간 소요 시간을 보면 서울 부산 9시간 10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서울 광주는 7시간, 서울 목표는 8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15%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한 20% 정도의 국민들은 이번 설에 여행 간대요. 그래서 90%는 국내 여행, 8.4%는 해외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9일에서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되고요. 갓길 운행도 이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알뜰 간식 10종 묶음 간식 할인 판매 이런 거 있습니다. 예전에 고속도로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네. 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좀 간략하게 전해드릴게요. 지금 미국 월가에서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인도로 흘러가는 역사적인 기록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장지수 펀드 시장에서 인도 주식을 매입하는 주요 펀드가 지난해 4분기에 기록적인 유입을 기록했지만 4대 중국 펀드의 경우에 모두 합해서 거의 1조 원 가량의 유출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MSCI 개발도상국 지수 벤치마크에서도 인도 주식 비중은 18%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주식 점유율은 24.8%로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외국인 자본 빠져나와서 인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인도 증시는 지난달에 홍콩을 제치고 4대 주식 시장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만큼 인도로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서는 사실 좀 걱정거리도 있는데 인도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지수인 센섹스 지수가
지금 거의 한 2020년보다 3배 증가했는데 기업들의 수익은 2배 정도밖에 안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거품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인도에는 대체로, 그러니까 몇몇 부자를 빼고는 대체로 가난하거나 또 채권 시장이 배타적이라는 그런 비판들도 좀 있긴 있어서 인도가 좋다고 지금 막 뛰어들어간다고 다 수익 벌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은 글로벌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런 불협화음이 있을지언정 이 흐름 자체가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마지막 뉴스는 재밌는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 중국이 항상 한국 제품 많이 베꼈었잖아요. 네. 요즘에 중국 제품을 태국에서 엄청 베낀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야 이거 제가 준비한 그 화면 함께 이미지이긴 한데 네.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루이신 커피 밑에가 루이신 커피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생겼죠. 네. 근데 사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릅니다. 동쪽과 서쪽입니까? 예, 이게 태국의 50R 그룹이 지원을 했던 거고, 네. 또 아래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차 프랜차이즈인 헤이티라는 네. 데가 싱가포르의 히티 이런 건데, 옷만 바꿔 입었네요. 예, 옷도 바꿔 있고 헤이와 히 다르죠. 아.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그 태국에서는 이게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좀 등록을 해주는 원칙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이 50R 그룹이 2018년부터 한 200개 가까운 상표를 등록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2023 가장 가치 있는 중국 100대 브랜드 중에 73개 브랜드가 태국에 상표 등록을 시도했다. 그 가운데 절반은 상표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 보면서 에라이 쌤통이다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네. 두 번째는 야 그래도 중국 브랜드가 이미지가 좋으니까 베끼는 거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 네. 브랜드가 이미지가 좋으니까 중국이 베꼈던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와 이게 태국에서 중국 걸 베끼는 거 보면은 중국의 어떤 그 위상도 많이 높아졌구나. 높아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